다음 판례입니다. 자, 전자금융거래법을 보면 자, 밑에 줄 보시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접근 매체는 통장 등을 말하죠. 통장을 함부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접근 매체의 대여라는 것은 자, 밑에 줄에 접근 매체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이것은 접근 매체 대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었느냐면 예금 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즉 계좌번호가 촬영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이것을 접근 매체 대여라고 볼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접근 매체 대여가 되려면 통장 등 자체를 빌려줬을 때 대여가 되는 것인데 통장을 빌려주지 않고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접근 매체 자체의 대여가 아니죠. 그래서 촬영하도록 허락하였다 할지라도 대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여라고 보게 되면 유추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판례. 전자금융 사기로 피해자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된 후 그랬습니다. 계좌에서 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한 것이 이 전자금융 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가 될 수가 있느냐? 소급이란 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유추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쭉 내려가세요. 어떤 사실관계였냐면 이겁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이 피고인 자기 통장이 아니고 B 명의 대포 통장 번호를 알려주죠. 그래서 피해자가 그 B 명의 대표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금하게 되면 위법률입니다. 요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요 입금하게 되면 저법률 위반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즉 피해자 통장에서 피고인이나 또는 제3자 명의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면 피해자는 자기 돈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특별법 위반죄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그 통장에 이 B라는 사람 명의인이죠.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부분은 이 피해자의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해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죄수론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돼버려요. 사후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 저 어디서 배운 적이 있죠. 자, 그 정도 개념하에서 이 판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하게 되면 위법률 위반죄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그 기수가 된 이후에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 또는 다시 송금한다 할지라도 위법률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법률 위반죄의 행위는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면 피해자 자금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위법률 위반죄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법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법률 처벌조항이 말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위법률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률 위반죄가 된다 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출제가 좀 되었던 판례이고요. 강론 가면 횡령 배임죄에서도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자, 여기 보세요. 전자금융거래법이죠. 여기서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이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이 받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대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받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취득이란 말입니다. 취득. 즉 대가를 취득하고 통장을 빌려줬을 때 이게시기 때문에 약속받고는 약속만 받은 것이지 실질적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받고를 취득했다라고 봐서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 병역법에 가면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죄,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주체인 고용주는 누구를 말한다? 고용주는 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했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대표이사다 이런 말입니다. 대표이사다. 그게 고용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표이사가 아닌 그 실제 경영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고용주로 보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을 고용주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이죠. 자,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뭐뭐뭐뭐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이건 누구한테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명부를 제시했을 때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시란 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만약 대면이 없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한 이 불특정 다수인을 전제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우편 발송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특정되어 있는 자에게 우편물을 보내주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내주는 것은 제시가 아니므로 이것은 위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부 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 공사 사장입니다. 공사입니다. 공사 사장은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까?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렇잖아요. 경찰 공무원 아니면 동사무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형법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처리하다가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조항은 있어요. 조항은 있는데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뿐이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제와 공무원이다는 부분은 약간 다른 말이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공사 사장은 이 사람은 공무원이로 보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 공사 사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죄는 아니다.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한다는 것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항만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선박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용도인 거죠. 그래서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선박용인데 운항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또는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이건 운항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선박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선박용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선박용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고 유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긋난다. 선박 운항을 위한 용도, 그치? 운항을 위한 용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양벌 규정이 있는데, 이 양벌 규정은 우리 법인 편에서 배웠죠.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이렇게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인 쪽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양벌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지만 왜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양벌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죄형법 정지 원칙상 불리한 것은 함부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벌하려면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아무런 명문 규정이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처벌하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소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해서 가정에서 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소비자라 하는 거죠. 이 소비자의 개념 속에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영업자는 구매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비자라 보게 되면 소비자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고 불리한 유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 함은 뭐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이잖아, 위원장. 그렇지?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위원장은 두 번째 사람인데, 직무 대행자도 위원장은 아니잖아요. 대행하는 자일 뿐이지. 그래서 부위원장이나 대행자를 위원장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다, 확장 해석이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법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실질적 경영자를 할지라도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람은 임원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까지 임원이라 그러면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이 됩니다. 자, 같은 법률입니다. 추진위원 위원장이라 설명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청산인은 위원장이나 임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청산인은 청산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원장 또는 임원으로 보는 것은 유추 해석, 확장 해석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담배사업법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처음부터 지정받지 아니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받았어요. 받았어. 다만 취소되지 아니한 자일 뿐이죠. 그 받지 아니한 자와 받은 자는 다른 거죠. 그래서 받지 아니한 자 속에 받았는데 취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시켜 버리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자, 특경가법에 보면, 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거나 했을 때를 처벌하는 조항이 이 특경가법에 나와 있는데요. 위 법률 위반죄가 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 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는 것을 도피라고 보는 겁니다. 도피. 따라서 재산에 대한 지배나 관리를 상실한 상태라면 그것은 이 도피가 아닌 거죠. 이 도피라고 하는 것은 국내 재산에 대한 지배 관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해외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해외로 옮기는 걸 말하기 때문에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옮길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죠. 상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피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걸 도피라고 보게 되면 유추다는 것이고, 대부업이란 것은 어떤 금전 액수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치?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을 빌렸다는 거죠. 이자가 상당히 세죠. 20, 30% 이상 되니까요. 고리의 이자를 얹혀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대부업자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업이 되려면 자, 일정한 금액을 돌려받을 것 전제로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 끊고 여기까지 대부업 개념 정리하셨죠? 그런데 할인 매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살 때, 물건을 살 때에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지 않고 90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만 원을 주는 것이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돌려온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할인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받을 걸 전제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부라고 보게 되면 그야말로 확장 해석이다. 이걸 대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출제된 적도 있고, 자, 밑에 판례가 이제 또 최근에 몇 번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선의자 명목으로 공지하고 나머지를 지금 빌려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말하는 할인 매입하여 금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돌려받을 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가 아니다. 이걸 대부로 보게 되면 유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영역 외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의료인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잖아요. 과연 이거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근데 의료법은 우리 국내에 한정되어 처벌됩니다.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일 처리했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 확장 해석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규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법조항은 영역 내에서만 규율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인이 영역 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이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다고요. 있으면 모를까?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의료법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출이 금지가 되는 기록물에는 원본을 말합니다. 원본. 유출 금지가 되는 것은 원본을 말하지 사본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사본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용되면 유출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금지가 되는 기록물에는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을 포함할 수는 없다. 포함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문서와 그 밑에 줄에 별도로 출력한 이 출력물 있죠. 추정물이 사본이겠지. 복사본. 그렇죠? 출력물이거나 사본은 원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원본과 같다고 보아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 원본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